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홍대 클럽에서 일할 때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2006년. 그때가 9월이었지. 2006년 당시 홍대 클럽에서 친구랑 일을 할 때였다. 나는 할렘, 친구는 맞은편 MB. 아는 사람은 알 테지만 할렘과 MB는 업주가 같다. 할렘 마감은 5시고 MB는 그보다 좀 더 늦은 편이라 늘 마감을 먼저 하는 내가 MB로 놀러가서 친구랑 같이 대수건질도 하고 형들이랑 놀기도 했다. 그러면서 MB 직원들이랑 많이 친해졌다. 그때 정말 친해진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강원도에서 올라온 녀석이었다. 사건의 주인공이라 말하기 편하게 A라고 지칭하겠다. 지방에서 서울 드림을 꿈꾸면서 서울에 상경한 애들은 보통 허영심이 컸다. 그 친구도 그런 편이었지. 맨몸으로 왔고 거의 막내 위치이다 보니 월급도 적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친구였는데 늘 새끈한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A. 그러던 어느 날 A가 의기양양하게 오피스텔 구했다고 나랑 내 친구를 초대했다. 위치는 홍대 근처. 우리는 쉬는 날을 셋이 맞추고 집들이를 가기로 했다. 일 마치고 아침에 셋이서 편의점 족발이랑 맥주랑 대충 사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 집이 꽤나 새끈했고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얼마에 구했냐고 묻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라고 했다. 진짜? 사고 있었던 집 아니냐? 이렇게 썰 이유가 없는데. 그러자 A는 말했다. 사실 사람 죽었던 집이어도 전 상관없어요. 태어나서 귀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냥 이 정도 대화하고 우리 셋은 맥주 먹고 셋 다 뻗어잤다. 저녁쯤에 잠에서 깬 우리는 어차피 쉬는 날이고 또 A의 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도 안 돼 있고 해서 함께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청소를 하다가 A가 창문 밖에 머리를 빼고 담배를 피는데 지 혼자 막 씩씩거렸다. 그러다가 나중엔 밖에다가 뭐 이 새끼들아 하고 소리까지 질렀다. 그냥 우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소와 정리를 다 끝내고 셋 다 바닥에 들이누워서 또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데 전등에 벌레 시체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 이왕 치우는 거 깔끔하게 다 치우자 해서 전등 케이스를 벗겨내는데 검붉은 것이 그 자리에 스며들어 있었다. 순간 우리는 셋 다 지려버리고 한 5초 정도 되는 시간이었지만 셋 다 동시에 경직된 상태로 바라만 보다가 내 친구의 한마디에 그 정막은 깨졌다. 이거 피다. 진짜 사고 났었던 집인가 보다. 그러자 A는 말했다. 진짜 전 괜찮아요. 그리고 저 기도새서 귀신 같은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집들이는 찝찝함을 남기고 끝났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쯤 A는 바에서 일하는 여자애랑 사귀게 되었고 그 여자애도 부산에서 맨몸뚱이로 올라온 애라 고시텔에서 지내던 앤데 둘이 눈 맞아서 바로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얼마 후 A의 하소연이 시작되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애가 한 4일 정도 같이 지냈는데 그 집에서 자는 내내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잤다. 가위를 눌려도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들이 목 조르고 큰 칼로 푹푹 찌르고 진짜 못 지낼 정도로 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A가 진짜 시발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무슨 일인지는 알고 살아야겠다 생각돼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뭐 뻔한 개들임만 쳤다고 한다. 그 집 살던 남자가 유학을 급하게 가는 바람에 그리고 A가 신입 후임이 생겼는데 후임이 마감 대수건질을 하게 되어서 집에 그전보다 30분 정도 먼저 가게 되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이랑 아침에 처음 마주쳤다. A는 퇴근, 옆집 사람은 출근. 근데 옆집 사람이 A를 보더니 진짜 티나도록 흠칫하고 놀랬다 한다. 더 심란해진 A는 아침에 잠을 못 자게 되었다. 11시쯤 돼서 짱깨를 시켰는데 배달부 새끼가 나지막하게 우와, 진짜 사람 들어왔네. 그래서 A는 물었다. 아저씨 뭔 일인데요? 이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배달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 정색하면서 돌아갔다. 여기서 A가 빡이 칠 대로 쳤다. 그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바로 식당에 뛰어내려가서 자기 이 건물 몇 층 어디 사는 사람인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식당 주인 얼굴이 굳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무슨 입막음 당한 듯이 딱 잘라서 말을 했다. A는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는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 집을 검색해보곤 멘탈 붕괴가 오기 시작했다. A는 그 주변에 있던 미용실로 갔다. 손님인 척하려고 수염 좀 예쁘게 다듬어 달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떠봤다. 저기 저 건물 몇 호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진짜예요? 그러자 미용실 주인은 말했다. 말도 마요. 그 일 때문에 진짜 이 주변 상가들 손님도 안 오고. 바로 그 집이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살던 집이었다. 15평 남짓한 집의 수도세가 70만 원 정도씩 나왔다고 한다. 시체 토막 내고 물 틀어놓고 피를 빼고 흘려보내려고. 그리고 층마다 공동으로 쓰던 코인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었는데 건조기에 시체를 담요로 싸서 넣고 돌렸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A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평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인데 이 새끼가 평소에 별로 안 친한 사람이나 심지어 싫어하던 형들까지 지네 집에 매일같이 무조건 데려가는 거였다. 형,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말하면 아무도 우리 집 안 갈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 진짜 실화다. 그리고 2달 있다가 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 동생은 거기서 좀 더 살다가 방을 뺐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2006년 홍대 클럽에서 일하던 당시 친구 A가 홍대 근처 오피스텔을 저렴한 가격에 구해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이 집은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살던 집으로 밝혀졌고 A와 그의 여자친구는 가위에 눌리는 등의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A는 이 사실을 부동산, 식당 주인, 미용실 주인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집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몇 달 더 그곳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국 괴담.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해석한 중국인들은 모두 다 자살했다고 합니다. 라디오로 부동산업에 관련되는 도시전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소는 시내에 있는 빌딩. 모 부동산 중개소가 그 빌딩의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빌딩의 도면을 받아서 방의 구조 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방이 하나만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림을 보니 어느 방에는 출입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에 표시하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번 그 빌딩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빌딩은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옛날 건물이지만 꽤 좋은 빌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도면을 손에 든 채로 이리저리 살펴보며 돌아다녔는데도 이상한 방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실내의 중앙에 위치할 것이라는데 거기는 벽과 기둥에 덮여 있어서 방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벽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안쪽에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쩔 수 없이 벽을 부수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빌딩 주인의 입회 아래 업자에게 부탁하여 벽을 부수었더니 붕괴된 벽으로부터 아니나 다를까 장판이 깔려있는 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문은 없고 완전하게 밀폐된 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방에 들어가 갔습니다. 방의 중앙에 중국식 식탁이 있고 그 위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에는 흰 밥이 담겨져 있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밥을 한 지 얼마 안 된 쌀입니다. 동산 중개업자는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벽이나 천정 그리고 마루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에도 출입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밥 한 지 얼마 안 되는 흰 쌀은 옮겨진 것입니까? 그리고 이 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중국 실화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도네시아 괴담.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가장 많이 불편을 느꼈던 이유는 식생활이나 생활용품과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교통체증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학원을 가는 길이나 아침에 등교하는 길들이 너무 막혀 어디론가 갈 때면 여유 시간으로 항상 30분씩은 남겨놓고 가야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런 교통체증의 주범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가장 대두되는 원인으로 오토바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성인 남성의 한 달 수입은 약 15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토양이 약해 지하철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은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어 사실상 그 당시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시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가족당 한 대씩 구매해 24개월 할부로 매달 할부금을 내며 타고 다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주민은 공식 통계상으론 1,000만 명이지만 비공식 통계상으로 본다면 대략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매달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올라오는 젊은이들까지 합한다면 그 수가 몇 배가 되어 인구 밀집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대체적인 통계조차 안 되기로 인도네시아는 유명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점이 있다면 매년 수백 명이 사라지기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유명한 도시라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정하길 한 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통계된 1,000만 명 사람들 중 수십 명이니 전체를 합한다면 수백 명이 될 수도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 살해당했거나 어디론가 끌려가 후에 발견되는 사람은 소수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카르타 시내에는 유난히 버려진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습니다. 얼마 타지도 않은 것 같은 오토바이가 길가에 몇 달간 방치되어 있다거나 건물 난간에 누군가 자물쇠로 묶어놓고 간 오토바이가 녹이 슬어 뼈대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더욱더 무서운 건 이렇게 방치된 오토바이는 절대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학교 뒤편에도 공원이 있었는데 누군가 별로 타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 둘씩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간 오토바이를 몇 달간 관찰했지만 아무도 치우지도 다시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매년 실종자를 내고 있는 자카르타와 끊임없이 늘어나는 버려진 오토바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그 누구도 왜 그곳에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았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생각은 접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또 갑자기 없어지기로 유명한 도시 자카르타. 우연히 여행을 가게 된다면 공원이나 공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수많은 오토바이가 쓸쓸히 서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몸살.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헛것을 본다고 하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제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감적으로 그 여자아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면 너무 아파서 무서워할 겨를도 없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처음과 같고 어조도 나긋나긋했는데 말이죠. 뭐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맞지? 라며 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맞다고 하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지면서 머릿속이 마구 뒤엉키는 듯한 기분이 들며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죠. 저는 이 아이에게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오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방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빠 방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 여자아이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와서 저에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아니라고 싫다고 대답했지만 그럴수록 저의 어지럼증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오빠 방을 나와 안방 침대에 누웠지만 여자아이는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고 몸이 너무 아팠기에 저는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와 어지러움이 순식간에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살 기운도 싹 사라져서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옆에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방금 엄마가 컴퓨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니 아니야, 아니야 라고 반복하다 방을 뛰쳐나가서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아이의 정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아서 화를 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과 보통 사람. 어떤 분이 귀신하고 보통 사람하고 구분되어 보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곤 못하겠네요. 보통 원기 같은 경우는 티가 확 나는데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잠깐 군자역 쪽에서 살았을 때였죠.
밤늦게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진 난 육교를 건너 마트를 가다가 PC방으로 빠져서 겜을 즐기다 2시쯤 나와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거저거 사서 나와서 다시 육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계단을 오르는 게 싫어서 조금 위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택했죠. 아이스크림을 까먹으며 횡단보도로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크로스백을 맨 남자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취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시하려 하는데 서럽게 막 울고 있었죠. 원래 우는 남자한테 좀 약한데 그걸 보니 말을 안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걸었죠.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니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빤히 보더니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겠다고 계속 서럽게 우는 거였어요. 그쪽이 낮은 사람이 많은데 새벽엔 참 조용하죠. 주위에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질 못하겠어요.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의 얘기를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은 있었는데 너무 멀쩡해서 생각도 못했죠. 취하신 거냐고 아님 어디 아프시냐고 일어나실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 남자는 계속 울면서 건너가야 되는데 이 말만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미 신호는 3번이 바뀌고 이 남자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다. 지방령이란 건가? 어떡하지? 온갖 생각을 하는데 이 남자가 차가우는데 갑자기 막 건너갔죠. 귀신이라고 확신은 했지만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서 팔을 뻗다가 주춤했는데 그 남자가 차에 치이더니 다시 아까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확신을 했죠. 지방령이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호 바뀌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귀신을 보고 승질내는 재주는 있어도 퇴마하거나 성불시키는 재주는 없었으므로 최대한 안 쳐다보려 했는데 눈길이 향하는 건 나의 망할 호기심이었죠. 결국 주저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전 가야 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야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다. 난 죽은 거냐?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자리로 온다. 솔직히 전 쥐뿔도 아는 게 없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죽으신 거 맞다. 뭔가 미련이 남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니 그 남자는 사람하고 오랜만에 얘기해 본다고 여자가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가보라고 했죠.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었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고 바로 건너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은 다시는 안 갔습니다. 3주 전쯤 건대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군자를 들려봤죠. 그 횡단보도엔 그 남자가 없었고 하긴 몇 년 전 일인데 성불했겠지 싶었는데 사실 마음에 좀 찜찜하게 남아있는 부분이죠. 귀신이라고 모두 나쁜 건 아니고 자기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귀신도 있었죠. 6번째 이야기, 마트 경비 괴담. 먼저 제가 말하는 건 절대 사실임을 밝혀둡니다. 물론 제가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것은 아니고 군대를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빈둥빈둥 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대하고 할 게 없어서 보안 전문 업체에서 잠시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모 지역에서 대형마트를 오픈한다고 해서 보안 요원을 여러 뽑고 있었는데 그때 지원하여 주객스점 이마트 보안 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행사나 이벤트 때 아줌마 아저씨들 몰리니 폴리스 라인으로 막고 해당 지점장 출퇴근할 때 내려와서 수행하고 문 열어주고 마트 안에서 일하는 알바나 직원들 퇴근할 때 뭐 안 훔쳐가나 검색도 하고 그런 겁니다. 주야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야간은 둘이서 지키는데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이 후레쉬를 들고 순찰을 돕니다. 3번씩 도는데 그 큰 매장이 온통 불도 꺼져 있고 그러면 새벽에 순찰 돌 때 엄청 으스스합니다. 특히 마네킹 같은 거 있는 곳 지나갈 때면 섬뜩하기도 하지요. 이때의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3달 정도 지나니 매일 같은 일에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것이 너무 고되더군요. 같이 일하던 분은 나이 좀 많으신 형이었는데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서 보안실에서 오락하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정, 2시, 5시 이렇게 3번 도는데 2시 순찰이었을 겁니다. 푸드코트를 지나 마켓플레이스라고 뭐 마트의 슈퍼 거기 돌 때였습니다. 후레쉬 켜고 도는데 섬뜩해서 무전기로 형이랑 얘기하면서 돕니다. 가다가 저 끝쪽 냉장 쪽에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안 끄고 갔나 보다 해서 갔었죠.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누가 그 진열 냉장고 쪽에 틀을 드러내놓고 꺼내서 우거우거 먹고 있더라고요. 뒷모습으로 보아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였는데 순간 겁이 났지만 무전칠 생각도 못하고 거기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죠.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꾸역꾸역 앉아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거렸는데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난 그제서야 무전으로 여기 누구 있다고 잠깐 와보라면서 형한테 무전을 쳤죠. 그런데 무전을 치기 위해 누르는 버튼을 누르고 말했음에도 아무 작동도 안 되는 듯한 느낌. 분명 파인을 해주고 달려왔어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느낌. 그리고 말 그대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누워서 물에 빠져 시야가 물결에 일렁이는 것처럼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흐려지는데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크크대면서 앞에 있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기력해지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 의식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분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 죽겠지? 그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마치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유체이탈. 아무튼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마구 패고 있다는 것이 쌀알같이 좁아진 시야로 볼 수가, 아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마치 뭔가가 싹 시원해지는 것처럼 시야가 밝아집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축축해진 옷. 저는 누워 있었는데 머리가 띵 하더군요. 비춰보니 축축한 건 내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흐른 피. 정신이 들었을 때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고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군요. 정말 학창시절 아이들과 개싸움도 해보고 그랬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앞니가 깨졌는데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어서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더군요. 그래서 뛴다기보다는 터벅터벅 걸어서 보안실을 향해 갔습니다. 정말 너무나 멀고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 보안실에 들르니 형이 없더군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 안면이 까지고 정말 제대로 얻어터졌습니다. 그리고 왠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형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그것 쫓지 말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빨리 오라고. 나 다쳤다고. 무전으로 바로 응답이 오더군요. 지금 가고 있으니까 누워있으랍니다. 그리고 그 형이 보안실에 도착하고 앰뷸런스와 경찰을 부르고 저는 그때 정말 말도 못할 피로감에 스르르 잠이 들었고 새벽쯤 병원에 들 것에 실려가면서 잠이 깼죠. 얼굴이 퉁퉁 부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잃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가족들이 오고 형이 왔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설명을 하지. 제가 겪은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고 형사인지 아저씨들이 왔는데 똑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일했던 그 형의 진술입니다. 보안실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순찰을 나간 뒤 조금 있다가 무전기에서 계속 치익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더랍니다. 무전기 배터리를 껐다 끄고 해봐도 계속 치익거리고 불러봐도 안 돼서 고장이 났나 싶었더랍니다. 그래서 별일 있을까 싶어 꺼놓고 있었는데 어느 넥타이 맨 남자가 안쪽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길래 PM급 사원인 줄 알고 엑스레이 투시기에 가방 넣어주시고 안녕히 가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형한테 그랬답니다. 아내 보안 아저씨 괴물한테 맞고 있어요. 저러다 죽어요 죽어 이러길래 형이 속으로 이게 뭔 소린가 생각했답니다. 그 남자는 가고 아까 무전기와 더불어 뭔 일인가 싶어 달려갔더니 불빛 속에서 누가 발로 밟는 소리가 나는데 직감적으로 싸운다고 느꼈답니다.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고 쫓아갔답니다. 처음엔 제가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때 피가 엄청 나서 바닥에 고일 정도였으니까요. 뛰어서 쫓다 보니 앞에 가는 게 인간인지 사슴인지
계단을 말도 못하는 속도로 올라가서 뒤늦게 올라갔는데 없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환영을 보았는데 따라가다가 자기가 차에 치일 것 같다는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었지만 당시 그 일로 본사에서도 연락 오고 병가금까지 받기도 했으며 몇 년 지난 뒤에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 요청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때 일했던 형과 술을 먹으며 그 일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심령이나 흑마술 따위가 실존하는 게 확신한다고 말이죠. 제 느낌으로 저는 날 공격했던 그것에 의해 흑마술에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여타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들 뿐이지만 분명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는 꿈도 무엇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고 그 일 이후 다른 기이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부러진 앞니는 브릿지를 하였고 말이죠. 이 일을 겪고 나서 몇 달 정도 더 일하고 보안업체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어두운 곳은 혼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